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안리 생명장기 프라이싱 파트를 맡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2022년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프라이싱 실무 사례를 통한 신제도의 이해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신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많은 조직과 많은 비용을 들여 상당 부분 준비를 한 상태인데요. 밸류에이션, 즉 부채 평가 부분이나 그리고 신지급 여력 제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준비를 많이 하였지만 상품 단위에 그리고 보험계약 인수 단위에 프라이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야 많은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은 동일한 기준서를 기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진 않지만 프라이싱 모델에서는 좀 더 실무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구제도와 신제도에서 프라이싱 업무를 진행해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제도의 주요 내용 및 프라이싱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제도는 IFRS4에서 IFRS17으로 가는 회계제도의 변경과 RBC에서 킥스로 변경되는 지급여력 제도의 변화로 구분이 됩니다. 회사별로 수익성 지표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회계제도는 보험금, 보험료 등 각종 캐시인 아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지급 여력 제도는 동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 자본 및 그에 따른 자본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며 최종 프라이싱 지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실무 프라이싱을 해오면서 느꼈던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보험회계감독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를 변화의 영역과 제도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평가 방식은 제한적 시가평가에서 자산분류 손상인식 등 시가평가의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채평가 방식은 더욱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요. 원가평가 기반에서 시가의 평가 기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전성 평가 방식은 원가 평가 기반 그리고 개수 방식에서 시나리오 평가 그리고 시가 평가 기반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 건전성 부분이 모두 시가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제도와 지급여력 제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제도 변경의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 기준의 특징은 BS 측면에서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나 부채는 원가로 평가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변동할 경우 순자산의 가치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자산은 증가하지만 부채는 변하지 않아 가용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자산은 감소하지만 부채는 변하지 않아 가용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시면 지급 여력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PL은 단기 판매 물량이 단기 손해액에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미래 손익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쳐 유지되어 있는데 장기에 걸쳐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장기의 속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손익의 기간 귀속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현행 RBC 적용 시 리스크가 낮게 산출되는 면이 있는데요. 리스크라는 것은 손해율이라든지 보험 기간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 기준은 단순 계수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FRS4의 손익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의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변화된 계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지급률 변동이나 유지율 변동, 사업비율 변동, 계약자 행동의 변동은 단기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효과들은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단기에만 반영이 되고 또 내년, 내후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제도의 한계가 있고요. 따라서 신제도는 이러한 지점들을 많이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 제도는 보험 상품 손익은 본질적으로 장기에 거쳐 발생이 되지만 현 회계제도상 PL은 당해년도 손익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신제도에서는 장기 손익 지표인 CSM이 재무제표에 공시가 되고 그리고 손실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손실이 일시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및 외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 발생 패턴은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아 단기 손익에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제도에서는 수익과 비용 일정하게 인식 및 일정한 삼각 방식으로 손익 패턴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또한 요구자본 측면에서는 단순 계수 방식의 요구자본 계산으로 실질적인 요구자본 반영이 곤란하였으나 순자산의 변동이 측정되는 여기에 모든 보험금이라든지 어떤 다른 많은 변수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리스크를 좀 더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IFRS4에서 IFRS17으로 가게 되면서 손익의 변동된 효과를 실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분석 주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과정입니다. 공통과정은 분석 대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10년짜리 판독형 암보험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의 편의상 예정사업비는 제외하고 순보험료만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손해율은 60%에서 97%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최적 해지율은 13.1%에서 9.3% 사이의 구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적용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현행 분석 방법은 적용 제도에 있어서 IFRS4의 회계제도와 RBC의 요구자본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요구자본은 RBC 타겟의 분산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자본비용은 목표 요구자본의 회사 자본비용률을 가정하였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IFRS17의 회계제도와 킥스의 요구자본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킥스 타겟은 마찬가지이고 분산 효과도 고려하였습니다. 분석 단계에서 프라이싱 단계에서는 예정의 실제 차이 조정은 없습니다. 실제 결산 과정에서는 실제와 예정의 차이가 단기 손해액에 반영이 되지만 프라이싱 단계에서는 실제 보험금이 최적 보험금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과 할인율 측면에서는 분석의 편의상을 위해서 같은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표는 IFRS4의 경과기간별 손익의 흐름입니다. 왼쪽 그림은 IFRS4에서의 보험금과 보험금의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보험료 그래프이고요. 주황색 그래프는 보험금 그래프입니다. 보험료는 정기간 평준화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보험금은 초년도에는 선택 효과로 인해서 좀 우량한 손해율을 보이다가 10년 차에 가면 이제 보험금 수준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수준으로 수렴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표는 수지차와 세전이익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순수지와 세전이익이 유사한 현금 흐름을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왼쪽 그래프의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가 오른쪽 수지차와 세전이익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IFRS17에서의 경과기간별 손익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CSM이라는 것과 RA라는 것이 있습니다. CSM이라는 것은 장래 이익의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A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M과 RA는 지금 이 합한 부분이 당기 순이익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제 플랫한 모습, 평준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FRS 17에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세전 이익을 비교를 했습니다. IFRS 17과 IFRS 4의 세전 이익을 비교를 했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심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황색 선은 IFRS 17의 세전 이익으로 거의 평준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IFRS 4의 세전 이익은 초반에 이익이 많이 나다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에서의 그런 수지는 순서상으로는 전 보험 기간의 예상 수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 RA를 계산한 후에 잔여를 CSM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RA와 CSM의 당기분을 분할하여 인식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른쪽 그림에서 IFRS 17과 IFRS 4의 아래 그 선 아래에 있는 면적은 이익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익의 양은 그래프를 보시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IFRS 17과 IFRS 4에서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언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이슈이지 이익의 총량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손익계산서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제도에서 보시게 되실 손익계산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봤던 손익계산서와 많이 다른 형태이죠. 이거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손해율이 81%인 보험료를 판매를 하여서 19%의 마진이 예상되나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최선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버퍼로 3%를 두고 이를 제외한 16%를 예상 마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RA 상각 3%는 향후 마진으로 인식하여 최선 추정대로 보험기간이 종료가 되면 19%의 영업손익이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투자손익을 반영하여 세전 당기손익 22%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FRS 17과 IFRS 4의 총 마진은 다르지 않습니다. 회계제도의 변경에 따라 수익 비용을 언제 얼만큼 인식할 것인지가 변경될 것인 뿐 이익의 총량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매년 AY 기준의 보험 수지를 인식하던 것이 보험기간 전체 순수지를 추정 후 CSM과 RA로 경과기간별 분할 인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또한 이익의 재원을 보다 상세히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17과 4에서의 세전손익은 둘 다 22% 수준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CSM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은 CSM의 산출 방법입니다. CSM은 가치 마진으로 불리는 것으로 장래 보험료의 현가에서 장래 지출 현가를 차감한 그 차이입니다. 장래 보험료 현가는 보험료 납입 전망, 유지율, 추가 납입 등이 반영되고 장래 지출 현가는 사업비 보험금뿐 외에도 보증, 옵션 부담액 등 다양한 비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CSM이 먼저 인식이 되고 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CSM과 당기손익 간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보험이익은 2021년 최초 인식된 CSM의 2023년 분할분 그리고 2022년 최초로 인식된 CSM의 2023년의 인식분 그리고 2023년에 최초 인식된 분의 23년도 합계가 23년의 보험이익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간 및 손해율에 따른 손익효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험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고 저희가 가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율은 10년 이후에는 100%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100%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율 수준으로 플랫하게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와 주황색 막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10년 보험기간에서의 CSM, 연간 CSM 인식분이며
주황색 그래프는 20년 보험 기간으로 판매했을 경우에 CSM 인식분입니다. 10년 이후에는 지금 손해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산출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의 총량은 10년과 20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 인식되는 이 CSM의 양은 10년 보험 기간보다 20년 보험 기간이 거의 배가 되고 20년 보험 기간일 경우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의 총량은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총 CSM인데 주황색과 파란색 이 총량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량은 소폭 증가하지만 연간 이익의 규모는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같은 케이스에서 10년 이후에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후기에 손해율이 안 좋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 계약의 마진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CSM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되고요. 한층 더 나아가서 후기 계약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전체의 손해율이 전체 마진이 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손실 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성 보험은 A의 추세를 감안하여서 CSM의 음수 가능성 여부를 필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보험 회사에서 그리고 프로핏 마진이라든지 VNB 같은 다양한 수익성 지표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수익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실 것인데 이런 지표 외에도 CSM 여부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RBC에서 킥스로 전환됨에 따른 요구 자본의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BC와 킥스의 요구 자본 개요입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RBC는 보험,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를 위험 계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신뢰 수준은 향후 1년간 99% 신뢰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킥스의 기준은 충격 시나리오 방식과 위험 계수 방식 두 가지 모드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99.5%의 신뢰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생명장기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험 리스크가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한편 저희가 프라이싱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아주 복잡한 그런 회계 제도와 지급 여력 제도를 한 모델에다가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싱 모델은 이거를 압축적으로 조금 더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프라이싱 모델에서 요구 자본 및 자본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본은 이제 보험 리스크와 보험 리스크 한도안이 증가한 요구 자본 증본 그리고 목표 지급 여력 비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험 리스크는 프라이싱 모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리스크 한도안이 증가당 요구 자본 증부는 회사의 리스크 팀 또는 관련된 부서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팩터를 통해서 총 요구 자본의 기준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다만 분산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인 목표 지급 여력 비율을 반영하여서 이 프라이싱에 필요한 요구 자본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RBC와 킥스 보험 리스크 측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방법 RBC 부분은 위험 계수 방식입니다. 산식 개요는 직전 1년 위험 보험료의 합계의 위험 계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RBC 기준의 보험 리스크 결정 변수는
수술, 진단, 실손 등과 같은 담보, 생명보험, 장기보험과 같은 종목의 구분, 그리고 비례, 비비례 등 재보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킥스에서는 충격 시나리오 방식의 산출 방법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충격 시나리오 방식은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했었을 때 순자산, 즉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요구 자본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부채 중에서 벨의 변동량이 요구 자본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요구 자본은 벨에서 샥을 매긴 값에다가 최선 벨을 차감한 것이 요구 자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요구 자본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담보, 그리고 보험기간 할인율, 그 외에도 벨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보험금 등 모든 요소들이 현금 흐름의 유출 유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델타 벨은 보험기간, 유입 유출, 재보험 조건 등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고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프라이싱 모델에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킥스 제도에서도 단순 개수 방식의 몇 가지 카테고리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킥스에서는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현금 흐름들이 다 요구 자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험 리스크만이라도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통해서 벨의 변동값을 프라이싱 모델에 직접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실무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BC와 킥스의 경과기간별 요구자본의 흐름입니다. 경과기간별 요구자본에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RBC, 그리고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킥스 제도에서의 요구자본입니다. RBC의 요구자본 파란색 부분은 거의 변동 없이 일정하게 높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킥스의 요구자본은 초반에 높다가 점점 더 떨어지는 형태이고요. 특히 계약 초기 상당히 높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RBC는 보험료 흐름을 따라가고 킥스는 부채 즉 벨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년도는 3배에서 4배, 그리고 정기간 평균으로는 약 2배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결국은 요구자본의 산출이 AY 기준의 사상에서 UI의 자본 요구량 컨셉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까 신회계제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에 따른 요구자본 효과를 2가지 케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0년 이후 100% 미만 플랫한 A 레이쇼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RBC 기간별 요구자본에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0년 보험기간에서의 요구자본, 그리고 주황색은 10년 기준의 요구자본입니다. 10년과 20년의 보험기간에서 10년까지의 요구자본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구자본에 대한 기초 가장 큰 모수가 보험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킥스 기간별 요구자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단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고요. 킥스의 요구자본은 주황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으로 보험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의 값이 20년치의 부채 값을 처음에 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요구자본을 초반에 필요가 하게 되고요. 10년일 경우에도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좀 작아 보이지만 단위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요구자본이 필요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킥스의 요구자본은 경과기간이 경과될수록 점점 이제 부채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험기간이 10년에서 20년 늘어났었을 때 10년 이후에도 계속 손해율이 상승하는 그런 보험의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겠습니다. RBC의 기간별 요구자본은
첫 번째 케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수가 보험료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율과는 크게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나 이런 팩터들이 변동이 되지 않는 한 요구자본 크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킥스의 기간별 요구자본은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본 케이스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벨 값이라는 이 부채 값은 이렇게 보험 기간뿐 아니라 손해율에도 연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격 시나리오라는 것은 어떤 충격을 줬었을 때 그 변동되는 양을 측정을 해서 요구 자본을 쌓는다는 내용인데, 보험금이 100인 경우와 보험금이 200인 경우에 동일 10%의 그런 충격을 주었을 때 보험료가 100인 경우에는 10의 요구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보험료가 200인 경우에는 20의 요구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고 불량 담보인 경우에는 요구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 투자자, 이 회사에 관심 있는 그런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회사 포트폴리오가 어떤지를 조금 더 목적 적합하게 보여줄 수 있는 취지로 이 제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회사는 보험금 손해율이 좋지 않고 장기 상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 요구 자본을 많이 쌓아야 된다. 재무적 건전성을 위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보험 조건에 따른 요구 자본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과 이익 수수료 조건에서 재보험 거래 시 전가되는 요구 자본량입니다. 이익 수수료는 흔히 이제 재보험 회사와 보험회사 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보험 조건인데요. 위의 그래프가 기본 아무런 재보험 조건이 없을 때의 요구 자본량입니다. 그리고 아래 주황색 그래프는 이익 수수료를 50%를 돌려주는 조건에서의 서로 돌려주고 주고받는 조건에서의 요구 자본량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본인 경우에 더 요구 자본이 많이 요구되고, 이렇게 이익 수수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 자본이 더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이익 수수료가 부채 충격 효과를 절감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사후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양사 간의 손익의 변동폭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 수수료가 조건이 있게 되면 이제 요구 자본은 이제 더 줄여주게 되고요. 그만큼 출제 효과는 또 감소한다라고, 이번에 이제 RBC에서 킥스로 전내면서 출제 효과는 상당히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수수료가 90% 이상이라든지 95%가 된다고 한다면 요구 자본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할인 재보험 조건에서의 재보험 설계 시입니다. 역시 이익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널리 활용되는 재보험 조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본과 할인 조건에서의 요구 자본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샥 시나리오에 따른 그런 탈퇴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인 조건에서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할인은 기본 벨과 샥 벨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요구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재보험 거래 시 요구 자본에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제 효과는 오히려 더 많다. 그리고 서로 수출제 효과는 전가되는 요구 자본량도 기존과 같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프라이싱에 따른 신제도 이해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표 영향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싱의 영향 및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손해율 추정의 영향 및 중요성이 매우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장기 손해율 추정의 뷰에 따라서 단기의 손익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 기간의 평균 손해율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해 수지의 흐름이 당해 손익에 반영이 되고 수익성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가 않았지만
이제 장기의 손해율이 안 좋게 되면 전체 손해율이 안 좋게 되고, 그리고 단기의 이익까지도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프라이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장기 손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기 손해율이 우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욱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수익성 평가를 할 때 이미 MCV라는 그런 제도로 변경한 회사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대부분 CFP 기준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TV 방식의 이제 할인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TV 방식은 할인율이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주주 요구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장기적인 저 롱텀, 저 후기에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은 할인율을 통해서 후기의 현금 흐름을 좀 적게 평가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븐틴 제도에서는 RA나 RM과 같은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미리 가격에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할인율은 거의 무위험 할인율에다가 유동성 리스크 같은 약간의 위험률을 그래서 할인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후기의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크게 잡히게 되는 경우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손해율이 우량 계약은 후기에 잘 안 잡혔던 좋은 그 손해율이 앞으로 이제 더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 향상이 되고요. 반대로 장기 손해율이 불량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할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뒤쪽 현금 흐름이 거의 간과되고 무시되었지만 상당 부분 이제 더 크게 인식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쪽으로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은 킥스 기준에서 현행 대비 엄격한 리스크 산출 방식 적용에 따라 후기 손해율 악화 상품의 요구 자본이 크게 증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보험 기간이 길고 그리고 뒤쪽에 현금 흐름이 안 좋게 되면 벨 자체가 크게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 자본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 기간이 장기이고 후기 손해율이 불량한 그런 상품을 개발하실 때는 상당한 회사의 요구 자본의 부담이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보증 등 보증 옵션 비용, 사망 해지 장수 등 리스크 비용의 추가가 반영됨에 따라 전반적인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제도의 변경만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달라지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질적인 리스크를 나타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지금 제도보다는 프라이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 수익성은 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수익성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제도를 프라이싱의 조건에 연관하여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 실무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리안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